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치소에서의 첫날을 보낸 다음 날인 오늘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요. 뭘 의미하느냐.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기소가 안 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 구속이 취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이 나름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일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그 명태균 통일교 관련된 그런 금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것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무려 16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대로 수사가 된 거는 서너 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도 안 남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창원 산단 지정, 인사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수사하고 거기에 결론 내려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 이후에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 알려졌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물적 증거라든가 참고인 공범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사실상 허위 진술을 계속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때 당연히 그때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하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보석을 통해서 장기 구금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조건이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이 관련 범죄 혐의를 자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 협조가 지금 생각하는 보석 내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특검에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 구속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실제 진술을 할지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엔 서희건설 회장의 자소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보면 서희건설 회장이 준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귀걸이, 브로치까지 해서 3종 세트를 줬다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서는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습니다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검찰이 나중에 구형 단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가 또는 인지할 수 있는 혐의를 인지하지 않는 식으로 피의자를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시점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반클리프 아펠 측으로부터 구입 경로, 누가 구입했는지, 그리고 시점, 구입 방법, 그다음에 특이사항까지 모두 다 특검이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에 대한 그 기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적어도 구속 기소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서희건설에 대한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특검법에는 관련 인지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확장 가능성을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희건설 회장은 자수서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맞사위 인사청탁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전 총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사위의 이력서가 어떻게 당시 한덕수 총리의 책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선 한덕수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맞습니다. 이 박성근 전 검사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박성근 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총리의 비서실장 차관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해줬다라고 저렇게까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예. 뇌물수수 공여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수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어제 통일교 교인들 당원 가입 의혹 규명을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일명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와 함께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용파리 사건, 깡패짓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일견 겹쳐 보이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3년 전에 2022년에 검찰에서 민주당사를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도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었고 의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뭐 당사도 예. 그 수사의 대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저는 물론 아주 특별히 증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의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미 협조를 방식을 통해서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 보고 가급적 그래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예. 직접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3년 전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지금 사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김용 부원장의 이 뇌물 정치자금법 관련된 문제였는데 대장동 사건과 연계돼 있었죠. 근데 당시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일주일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민주연구원에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하나만 있어서 거기를 압수수색한들 실제 무슨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증거물도 미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과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르죠. 왜냐하면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연계 의혹 관련해서 윤종호 그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그게 조직적 당원 가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이미 확보된 진술에 관련된 증거 확보에 의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기보다 임의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을 이걸 야당 탄압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3년 전 민주당사 압색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당원 명부를 목표로 한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특검이 제시한 20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명단을 대조해 보니 그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이것이 과잉한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보는 법조인이 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3년 말에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44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서 특검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과잉한 압수수색은 마땅히 지양돼야 합니다. 아마 당에서 추후에 준항고 절차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계속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지키는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압수수색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구속을 두고는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충청, 호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져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구속됐다. 그러면 이제 누가 면회는 누가 갑니까?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고 그것은 악법이고 폭정입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바로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 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에 굉장히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공방 자체는 전당대회 과정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투표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특검이 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들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 날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전당대회 끝난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전당대회 기간에 압수수색을 들어왔는가 이것부터 먼저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후보들은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법치를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법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을 자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말씀들은 좀 자제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으로부터 계속 민심이 떠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밖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뭐 일부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적을 받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수준으로 지금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사실 지금 출마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낸 메시지에 대해서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도부가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도부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사실 입당을 거부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이제 와서 또 전당대회 도중에 소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또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전한길 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송 대변인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특검이 이 전당대회 시기에 압수수색을 한 이유 이게
어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탄파 후보들의 어떤 우리 당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가 됐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예. 여사가 구속된 거는 내란 특검도 아니고 결국은 사유가 뇌물죄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끝까지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윤호개인을 주장하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상당히 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 상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단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는데 그러니까 두 후보가 좀 힘을 합쳐야 승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문수 전 장관하고 장동혁 후보가 예. 앞서가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고 두 분의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경쟁을 만들려면 소위 혁신파로 분류되는 두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예. 사실은 이제 결선에 가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당내 혁신 세력의 요구가 좀 집중이 돼서 두 분을 강제하는 상황이 조성돼야 되고 둘이 이 당내 혁신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같이 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또 이 두 분의 주장은 큰 틀에서는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해도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요구는 있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한길 씨 징계 논의가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소영 대변인님 이런 지금 상황 국민의힘을 정말 걱정하고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당원들께서는 지금 이런 내후외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실지 참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과거에 지지하셨던 국민들까지 모두 다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일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속하게 결정을 내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지금 의사결정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느려졌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2015년 11월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국정원장의 팩스 입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새누리당 중앙당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을 인지한 시점이 2015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5일 만인 11월 10일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전 원장이 재심 청구를 했지만은 그것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11월 20일이었거든요. 정확히 보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입당이 알려진 것은 7월 17일이고 오늘로써 정확하게 4주가 됩니다. 4주 동안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오늘은 윤리위가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가 이제는 좀 일단락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정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술자리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어 온라인 매체 더 탐사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 전 대표는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청장과 강진구 더 탐사 전 대표 등이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청장의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고 김 청장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술자리 의혹 자체를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거고 더 중요한 게 이 의혹을 진실로 볼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다시 들어봤지만 저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제일 큰 로펌의 변호사들 수십 명 다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떼창을 불렀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 첼리스트의 증언까지 있었으니까 허위 사실인 것은 당연한 거고 재판부에서 이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쟁점은 무엇이었냐면 면책특권이거든요. 그 당시 김의겸 의원, 그 청장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고 헌법에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면책특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김의겸 전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만 그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탐사의 보도와 이렇게 그 배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피고가 그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인정이 된 건데 그 한동훈 전 장관이 10억을 청구했지만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천만 원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직후에 김의경 청장 등의 피고인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께서는 이게 언론의 권한과 책임을 너무 제약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민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형사재판,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도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1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제보 내용이 국회에서 김의겸 당시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후속 취재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최초 제보 내용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의 구체적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제보를 받은 의원이나 그 언론으로서는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 취재로 이어져서 사실 확인을 해가는 거죠. 근데 다만 그때 다른 이에 배치되는 다른 상황들이 조성, 그러니까 최초 이 제보를 했던 그 첼리스트가 그 허위라고 인정한 이후에는 좀 더 엄격히 그게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취재 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번 민사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후 형사재판 또 민사의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사실 여부 허위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취재의 보도 영역, 보호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